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특허청 융복합심사국장에 있는 서울수입니다. 사실 우리 윤 팀장님이 너무 거창하게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옛날에 특허청 있으면서 국제 업무 우리 그 김영민 청장님 저기 밑에서 국제 업무를 하면서 킴파하고 여러 협력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어떤 킴파 수준을 생각하고 저는 오늘 정말 저희 특허청에서 특히 특허 심사 분야에 있어서 조금의 작은 변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생각으로 가볍게 왔는데 이렇게 큰 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서 또 우리 앞으로 특허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랍고도 정말 한국의 특허 미래가 굉장히 기대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주제 자체는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큰 흐름 속에서 기술의 어떤 융복합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 저희 특허청이 특히 특허 심사 쪽에 있어서 조금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지금 조금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오늘 플로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2016년도 1월달 그 스위스의 아주 작은 산골마을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그 거론을 하고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전체적인 화두가 되고요. 심지어 요즘에 초등학생조차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쉽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뭐지? 우리 기존의 1차, 2차, 3차 산업과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이 가지는 어떤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기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이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듯 합니다. 사실 한 달 전쯤 이게 여담이지만 제가 청에서 저희 청장님께 이제 그 보고를 들어갔는데요. 저희 청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못하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저희 청장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장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청장님께서 보시는 4차 산업혁명 자체는 우리의 세상의 사물 그리고 생산 파트의 많은 요소가 촘촘하게 그 IT 기술을 기반해서 연결되고 또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수집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혁신을 이끄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해서 초연결이 기술적 특징이 될 거고요. 그런 초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반 기술은 인터넷 오브 띵인 IoT 기술이 기반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초연결을 통해서 여러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학습용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우리 학습 모델을 통해서 일정한 결과치가 나오고 그 결과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산업의 어떤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IoT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두 기술의 축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과 IoT를 기반으로 해서 아까 우리 현대자동차의 윤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대자동차에 가서 목격할 수 있는 것도 현대자동차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생산
그 스마트 생산 시스템을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3 혁명과 관련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쪽의 어떤 기술이 요즘 크게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새로운 분야에 많이 융합되면서 융합된 기술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제 산업적 중요도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는 우리 특허 쪽에서도 좀 고민해야 될 사안이 있긴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좀 뒤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차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주행차와 관련해서도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각되는 기술인 듯하고요. 로봇 분야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제조 로봇보다는 지능형 로봇 쪽의 어떤 기술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어떤 기술 흐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특허 출원을 통해서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특허 보면 저희들이 이게 4차 산업 관련된 기술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바이오마크, 디지털 헬스케어,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렇게 이 정도 구분 그룹핑을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 통계를 한번 뽑아보고 있는데요.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 관련된 출원이 2만 500여 건이 이제 출원됐습니다. 그게 전년 대비해서 약 11.2%의 증가 수치를 보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특허 출원이 1년에 한 20여만 건 출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약 3.2%의 증가가 있었는데요. 그와 대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관련된 출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특허 출원은 진짜 폭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쪽도 사실은 관련된 출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관련 심사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어떤 융합 추세에도 이렇게 특허 출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 기술을 해가지고 여러 기술이 이렇게 섞이는 융합 분야의 어떤 출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속에서도 보면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융합된 관련된 출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4차 산업의 어떤 기술 흐름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 특허청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년 전에 융복합 기술 심사국이라는 이제 신설 조직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으로 있고요.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특허청에 약 900여 명의 심사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술적 전문성이 있는 심사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40명의 심사관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과 그리고 바이오 헬스과 포함해서 6개의 과를 편제를 하고 그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조직을 만들고 난 뒤에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게 보면 기술은 서로 연결되고 있는데 우리 심사 조직 자체는 심사관은 아시는 것처럼 독임제여서 심사관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살피고 판단하고 특허 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기술 분야가 4차 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전문화되고 또 융합되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는 심사관 간의 어떤 연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한 게 이렇게 기존의 1인 단독 심사 체계에서 3인 협의를 통해서 심사를 하는 체계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은 쉬운 듯 보이지만 그 특허청은 오랫동안 1인 심사 체제에 익숙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심사관님들이 어떻게 보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무적 그 노드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특허청 심사관이 어떻게 보면 착수 기준을 봤을 때 하루에 2건
정도의 어떤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심사 인력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3인 협의로 이렇게 전환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추세가 기술의 융합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3인 협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감하게 패러다임 시프팅을 통해서 3인 협의 심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3인 협의 심사 자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심사관 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 있고 부심사관이 있습니다. 우리 특허 쪽에 이제 CPC 기준으로 보면 약 27만 개소의 어떤 특허 분류 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특허청의 심사관 같은 경우에는 약 900명 가까이 심사관이 있는데 각자 분야에 이제 전문성은 있지만 이 자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3인 협의 심사가 필요한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실 팀장입니다. 팀장이 각자 분야에 있어서 그 주심사관과 부심사관을 잘 끌어나가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심사에 있어서 품질을 좀 제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3인 협의 심사가 괜찮은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쓸데없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평가는 아마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 결과에 대해서 그 무효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심사 품질에 대한 평가 자체는 몇 년의 시간 텀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 저희들은 조금은 그래도 이런 3인 협의 심사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고전에 보면 3인 협의 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건에 대해 3인 협의 심사를 하면 좋지만 저희 융합국에서 1년에 약 2만 5천 건 정도의 특허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사관 인력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는 약 17% 정도의 어떤 3인 협의 심사를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20% 정도 하는 목표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효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좀 포지티브한 효과라고 보는 게 일단 그 3인 협의 심사를 거친 건에 대해서는 단독 심사하는 건에 비해서 착수 등록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특허 출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별도의 의견 제출 통지 없이 바로 이제 등록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건데요. 이게 왜 좋은 품질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심사관들 입장에서는 단독 심사를 했을 때 그 별도의 의견 제출 통지 없이 바로 이렇게 착수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인 협의 심사를 하게 되면 같이 살피고 또 같이 어느 정도 책임을 나누기 때문에 이게 착수 등록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접근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횟수에 있어서도 보면 혼자 심사를 하면 약 12회 정도 이제 그 검색을 하는데 비해서 3회 협의 같은 경우 약 16회 정도의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검색 같은 경우에는 주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협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추가적인 서치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추가 서치를 하고 아니면 부심사관조차도 본인 스스로 이제 서치를 내서 같이 의견을 이렇게 보태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3인 협의 심사가 우리 코로나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진단 키트 관련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심사관과 그리고 진단 장치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심사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3인 협의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바로 이렇게 뭐 별도의 의견 제출 통지 없이 착수 등록을 하는 케이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조직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심사의 어떤 패러다임도 바꿨는데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심사를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그 소프트웨어를 또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행태에 맞춰 가지고 우리의 어떤 진보성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기재불비에 대한 판단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제 IoT라든지 인공지능도 보면
그 개개의 이제 애플리케이션 적용단의 특징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작년도에는 먼저 인공지능하고 사물 인터넷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굉장히 추론이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이게 강약에 따라서 그 사실은 특허로 성립이 될는지 말는지가 많이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AI를 구현하는 구체적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하는 여러 사례를 이제 적시를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IoT의 어떤 적용단의 효과를 어떻게 볼는지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실리코라고 해서 가상 실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유전자 가위라든지 새로운 이렇게 이머징하는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담았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에 있어서 사실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게 바이오 기술 이 이제 많이 추론되고 있는데 그 추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니면 청구 범위를 적는 형태에 따라서 이게 의료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의료 행위에 해당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제도적 고민이 좀 필요해서 나중에 후에 좀 뒤에 더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능형 로봇하고 자율주행하고 스마트 제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AI가 적용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각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의 여러 단계별 진보성 판단이라든지 그 윤리성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의 경우에는 6개 적정 방식별 진보성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금년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 포함해서 전체가 정리되면 내년 초에 한번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 사실은 이제 요 앞에 말씀드렸던 게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조금의 어떤 변화를 만들었던 것에 대해 소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특허청에서 특히 4차 산업 관련해서 흐름에 맞춰가지고 조금은 특허법 포함해서 좀 제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한 가지 측면이 AI 발명과 관련된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특허법 안에서 보호를 하는지 하는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장표에는 좀 민감한 문제에서 담지는 않았는데 의료 방법 발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특허법에 변화를 줄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용 데이터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조금 이렇게 강의 부탁할 일이 있어서 아시는 분 저기 인공지능을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을 잠시 만나고 왔는데요. 그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습용 데이터라고 합니다. 학습용 데이터에 있어서 전체적인 라벨링을 해서 어미값을 부여한다든지 그리고 어미값의 어떤 포매팅을 만들고 시퀀스의 어떤 배열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학습용 데이터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특허법의 대상에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법에 직접 그 학습용 데이터를 특허법으로 보호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 학습용 데이터 자체가 어떤 특허 청구 범위의 그 구성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때 이런 학습용 데이터를 그 간접 침해단으로 이렇게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용역도 한번 했었고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 특허법 127조의 간접 침해의 경우에는
그 실시에만 아니면 제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어서 전형성 요건과 물건성 요건을 이렇게 구비해야만 간접 침해가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에만의 요건이라도 좀 이렇게 풀면 그 인공지능에 활용되고 있는 학습용 데이터의 어떤 특허법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좀 계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싶습니다. 다만 그 간접 침해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인공지능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특허 분야의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관련해서 뭐 담당하고 있는 과와 같이 심도 있게 좀 검토 중에 있고요. 제가 이게 장표에는 안 넣었지만 의료 방법 발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서 AI를 활용한 여러 추론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의료 방법 관련해서 그 특허 출원이 되면 우리 29조 1항 본문에 의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거절을 하고 있고요. 우리 판례 또한 그걸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의료 방법 자체 그리고 의료 자체가 산업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많은 추론들이 청구 범위를 약간 이렇게 조금만 변형하면 그냥 받아주고 아니면 치료 진단 뭐 수술 이한 표현이 조금만 들어가면 의료 방법에 해당된다고 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없다고 해서 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특허법 32조 본문에 그 특허 예외 사유에 그 수술 치료는 예외로 하고 진단 자체는 허용해 주는 방법을 하나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우리 심사 지침을 통해서 의료 방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특허를 허용하되 다만 그 공공 보건과 관련된 그 의료진한테 특허 어떤 침해 주장이나 권리 주장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 약사의 조제 면책처럼 의사에 대해서 면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규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그 다음 달에 한번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산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이슈인데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AI가 발명을 하는 시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 찰스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뭐 본사를 두고 있는 이미지네이션 엔지니어사에 있는 스티븐 탈러 박사라는 분이 다부스라는 그 발명용 AI를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고요. 이 특허를 이 다부스 AI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개의 어떤 발명을 해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프랙탈 구조의 음식 용기이고 그 다음에 신경 자극 램프인데요. 이 단에 대해서는 AI 자체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우리 특허법 구조 그리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다른 국가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근데 아마 이 특허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게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왼쪽에 프랙탈 구조의 음식 용기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특허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거 쉽게 진보성 없다고 이게 거절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하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 사실 뭐 AI 자체의 어떤 그 우리 법인격 내지 그 추론 주체성을 부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 유럽, 영국, 독일 다 뭐 방식 신라단에서 다 거절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거절이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내줬는데요. 남아공은 실체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특허청에서는 거절을 했지만 법원단에 가서 그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호주의 어떤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하고 좀 틀린 법 체계를 갖고 있지만 충분히 한번 경청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아까 우리 탈러 박사가 만드신 다부스라는 그 특허 준호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인간의 두뇌 활동을 이렇게 그 모방하는 뭐 AI의 전형적인 구조인데요. 그 대뇌에 해당되는 그 뉴런 집합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뇌에 그 감각 신경 전달을 하는 그 장치를 같이 해서 그 나중에 그 뉴런 집합체의 어떤 이렇게 진행 경과를 중간에서 모니터링하고 강화 학습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다부스라는 발명을 통해서 과연 아까 제시된 두 개의 발명이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